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답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리마인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문 1번에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그에 대한 수리의 법적 성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 답안을 보시게 되면은 답안에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의 법적 성질을 검토를 하면서 먼저 신고와 수리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인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에 대한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답안에서는 신고와 수리에 대한 내용이 먼저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 수리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신고와 수리와 관련돼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신고 수리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등장을 하면서 신고 수리와 관련돼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총 4가지로 확장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그에 대한 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두 번째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업 신고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건축 신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장래 위험, 장래 불이익 방지라는 측면에 있어서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의 처분성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문제와 같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문제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수리 안에는 기존 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철회하고 그다음 신규 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처분이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합성행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업 신고라고 하게 되면 이 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당구장업 신고는 원래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업 신고는 그 수리가 예외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 수리 자체가 예외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특징 때문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업 신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복수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법을 근거로 해서 당구장업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고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이 적용되고 이렇게 돼서 체육시설법과 학교보건법이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랐을 때 원칙적으로 당구장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 금지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업 신고와 그에 대한 수리라는 것은 수리 자체가 예외적 허가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신고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는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업 신고는 체육시설법하고 학교보건법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복수법령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지금 여기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신고라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여긴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라고 했을 때 그 수리 자체가 예외적 허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방금 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업 신고에 대한 수리는 수리 자체가 바로 예외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신고 그에 대한 수리라고 하게 되면 그 수리 안에 뭐가 포함돼요?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으로서 개발행위 허가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개발행위 허가가 또한 예외적 허가이면서 처분이면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리의 처분성이 인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가 처분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신고는 원래 건축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두 개의 연관관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어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업 신고라고 하게 되면 수리 자체가 예외적 허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수리가 처분이 돼요. 수리가 처분이 되기 때문에 당구장업 신고는 원래는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수리를 요한 신고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신고라고 하게 되면 건축신고는 원래 뭐예요? 자기완결적 신고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되는 인허가 처분으로서 개발행위 허가가 그 수리처분 안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수리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그래서 결국 건축신고가 원래는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수리를 요한 신고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논점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뭐냐면
건축 신고나 아니면 우리 주민등록 전입 신고와 같이 원래는 이제 그 자기환결적 신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리나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부정될 텐데 장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래 위험 방지라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수리가 아니라 뭐가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킬 수 있다라는 판례가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 또 논점이 걸릴 수 있어요.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모두 다 결국은 신고와 수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자기환결적 신고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는 지금 답안지에서 신고와 수리에 대한 내용이 먼저 이렇게 쭉 등장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 때 결국 우리가 신고와 수리라고 하게 되면요. 예, 자기환결적 신고라고 하게 되면 수리와 수리 거부가 처분이 아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하게 되면 수리와 수리 거부가 처분이 된다. 이렇게 신고가 먼저고 그 다음이 수리가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이 4가지 논점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제로 사고를 할 때 접근 방식이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요? 원래는 신고부터 접근을 해서 수리의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있는 수리의 처분성부터 먼저 접근을 해서 신고가 자기환결적 신고다, 수리를 요한 신고다 이런 식의 논의로 거꾸로 역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답안에서는 어떻게 등장이 돼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신고라고 했을 때 수리의 처분성이 인정되구나. 그래서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되는 것이구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당구작업 신고라고 하게 되면 그 수리의 처분성이 인정되는구나. 그래서 이 당구작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 답안지에서는 그래도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그래서 수리가 바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답안지는 신고 먼저 수리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하도록 합니다. 4가지 논점밖에 출제될 수 없다고 했어요. 신고 수리와 관련돼서 이 4가지 논점 출제될 때 답안지에 뭐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 신고와 수리 간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2번째 뭘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수리부터 생각을 하고 나서 신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답안지에서는 이 신고가 무슨 신고이기 때문에 수리가 처분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로 답안지는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문 1의 해결을 보시게 되면 식품위생법은 영업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된다라는 승계규범을 두고 있다. 승계규범 옆에다가 써놓으시고요. 승계규범이라는 것은 2가지 측면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위승계 신고의 근거규정으로서의 지위승계의 근거규정으로서의 승계규범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자 지위승계의 근거규정으로서 승계규범 이게 어디 있다고요? 식품위생법 39조 1항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승계규범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경찰 책임의 승계의 근거규정으로서의 승계규범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책임의 승계의 근거규정으로서 지휘승계의 근거규정으로서의 승계규범이 있고 경찰 책임의 승계의 근거규정으로서의 승계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뤄지고 있는 승계규범은 바로 지휘승계의 근거규정으로서의 승계규범 쪽 논의입니다. 그게 39조 1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영업 양도 행위가 있었으면 39조 1항에 따르게 되면 당연히 지위가 승계되는 거예요. 영업자의 지위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39조 2항으로 잘못 나와 있어요. 39조 3항으로 바꿔주시고요. 39조 3항. 39조 3항에 따르게 되면 이와 같이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수리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고와 수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고라는 것은 사인의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 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사인의 공법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이게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정의예요. 그 다음 뒤에서 행정 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을 알린다. 이게 바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이 사인의 공법행위고 뒤에 부분이 신고에 대한 정의가 된다. 종류. 이와 같은 신고는 자기환결적 신고하고 수리를 요한 신고가 포함된다. 여기서 자기환결적 신고는 자족적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자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를 말하는 것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은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족적 공법행위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행정요건적 공법행위의 특성을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 자기환결적 신고하고 수리를 요한 신고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도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것은 적법한 신고서가 적법한 신고서여야 된다는 것, 이걸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적법한 신고서란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신고 요건을 갖춘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신고 요건을 갖춘 신고다.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이 되면 별도의 뭐가 필요 없어요? 행정청의 수리라는 반사적 결정은 필요 없다 이겁니다. 바로 자동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 이게 바로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는 것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은 수리를 요한다라고 했으니까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지만,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구별실입. 그렇다면 이런 것을 왜 구별하는 것인가? 구별을 왜 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이 신고와 수리는 원칙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금지, 해제, 유보부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금지되어 있던 것을 해제시켜달라고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제를 안 시켜주게 되면, 즉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즉 수리 거부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데 금지를 해제해주지 않고 수리 거부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수리 거부를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나 없나, 이와 관련돼서 자기완결적 신고하고 수리를 요한 신고를 구별할 필요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별 기준을 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구별을 하게 되냐면 그 신고 요건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신고 요건이 오직 형식적 요건이면 그것은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고 요건이 형식적 요건 외에도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합니다. 이때 형식적 요건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형식적 요건은 행정절차법 40조 2항에 나와 있어요. 40조 2항에 보시게 되면은 기재사항의 하자가 없을 것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할 것하고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형식의 요건이고, 이거 말고 뭔가 행정청이 정말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질적 심사가 필요해진다면 그것은 수리를 요한 신고라고 본다 이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구별하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땐 어떻게 판단한다?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무엇으로 봐요? 자기완결적 신고로 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부관 쪽 논의를 할 때 이런 얘기들 알고 계실 겁니다. 부관에 보시게 되면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기한이 있고, 조건이 있고, 철회권 유보가 있고 4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나 구별이 문제가 되는 게 부담하고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부담하고 조건인데, 여기서 부담으로 볼 것인지 조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뭐 기준이 있긴 있어요.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가장 먼저 판단을 해보도록 한다. 그 다음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조건의 성취가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도록 한다. 그 다음 그 조건을 불이행했을 때 어떤 철회의 관행이 존재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보도록 한다. 근데 이렇게 봐도 부담이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결국 뭘로 보나요?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부담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부담으로 보는 이유가 뭔데요? 부담은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담에 대해서, 위법한 부담에 대해서 바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담으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신고를 이렇게 자기완결적 신고하고 수리를 요한 신고로 구별한 이유도 뭐라고 했어요? 수리 거부를 항고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냐 없냐 때문에 구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건하고 부담을 구별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그 형식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서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처분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니까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쪽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자기완결적 신고하고 수리를 요한 신고가 신고 요건만 가지고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때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부담이니까 부담으로 봤다라고 해서 여기서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니까, 그렇다면 수리를 요한 신고로 봐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쪽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리하다. 여기도 그러면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쪽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리하다. 그러면 수리를 요한 신고로 봐야 될 것 같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무엇으로 봐야 된다고요? 자기완결적 신고로 봐야 된다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국민의 권익구제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오히려 그것을 다툴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수리가 없어도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해서 바로 나한테 건축권이 설정되고, 이게 국민의 권익구제에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작은 뭐 때문에 그래? 시작은 수리 거부를 다툴 수 있는지 때문에 구별이 시작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무조건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리한 건 아닌 거예요. 자기완결적 신고가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내 불분명하면 자기완결적 신고로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에 대한 수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바로 뭐예요? 신고 부분이에요. 신고. 그러면 신고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 수리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에 대한 내용을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는 자기완결적 신고서 제출만 갖고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수리에 의해서 어떠한 새로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수리는요, 그 처분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리 거부는 어떻습니까? 수리 거부 역시도 처분성이 부정되겠죠. 왜?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대한 거부에 되는데 수리 거부는 뭐예요? 수리에 대한 거부란 말이죠. 그렇다면 수리의 처분성이 부정되면 처분에 대한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수리 거부의 처분성도 부정될 수밖에 없고, 그에 비해서 3페이지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리의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고, 또한 신청권이라는 것은 법규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뭡니까? 결국 지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그에 대한 수리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라고 하게 되면 신고 수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 수리에 대한 일반론적 논의가 한번 쭉 풀어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판례를 보시게 되면은 식품위생법 25조 3항대인데 25조 3항은 현행법에 따르게 되면 39조 3항이에요. 39조 3항. 39조 3항에 의하게 되면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판서를 통해서 봤었어요. 그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는 무엇을 의미한다?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과 무엇이 포함된다?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 철회하고 양수인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영업자의 변경의 의미를 갖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양수인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신규 영업허가 뭔데요? 강압상 허가, 처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허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1, 2, 3의 요건이 뭐가 됩니까? 허가제 하기 때문에 실질적 심사를 요하는 부분이 포함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신고 요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면 그에 대한 수리는 당연히 처분이다. 여기까지는 연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 안에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수리가 처분이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었어요. 두 번째 내용이 뭐였었어요? 기속행위, 재량행위에서 이거 기속행위다가 두 번째 내용이었었어요. 세 번째 내용이 뭐였었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는 원래는 뭔데? 준법률 행위적 행정일수 수리인데 이건 법률 행위적 행정이라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죠. 그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신규 영업허가에 대한 부분은 이거 강압상 허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기속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 처리라는 것은요. 이건 필연적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 필연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 내용은 뒤에서 무효확인성 얘기할 때 제3자 소송에서 원고적격 인정시키면서 경원자 관계라고 얘기했던 부분이랑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영업재산에 대한 영업권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의 영업재산, 유흥주점 하나에 대해서 영업권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양수인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양도인은 나가주는 게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회가 필연적이다 이거죠. 철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관할행정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영업허가를 해준 이상 철회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 기속행위가 된다고요. 철회는 원래 뭐라고요? 원래 재량행위라고요. 원래 재량행위인데 여기서만 기속행위예요. 알겠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여기서만 포함되는 철회가 기속행위가 된다 이거예요.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회도 기속행위고 그리고 신규 영업허가도 기속행위니까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게 없어요? 재량권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는 기속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신규 영업허가하고 철회하고 이거 둘 다 뭡니까? 이거 둘 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예요. 그렇죠? 명령적 행정행위 아니겠습니까? 명령적 행정행위. 하명하고 허가하고 면제하고 이게 뭐예요? 명령적 행정행위. 이 명령적 행정행위하고 형성적 행정행위가 바로 뭐예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이건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주시면 설문 1번의 해결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설문 1번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수리는 처분이고 기속이고 법률행위적 행정이고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설문 2번 들어가면서 필요한 건 어떤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것만 필요해요. 예, 수리는 처분이라 이것만 필요해요. 이제 설문 2번에서는 이걸 뭘로 연결시킬 거예요? 대상적격으로 연결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논점은 원고적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설문 2번 들어가 주시고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의 무효확인성을 제기하는데 과연 이 소재기 가능성 있는가 물었을 때 제일 먼저는 민사소송과의 관계를 먼저 논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소송 요건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예, 민사소송과의 관계 이 부분 먼저 판례 한번 보시고 나서 그 다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리 대상인 사업 양도 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지금 이거예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현재 얘네들끼리 무슨 뭐 계약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는 무효일 때. 계약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효인 경우도 있겠죠. 지금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예,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업 양도 행위가 없었으면 뭐가 무조건 무효라고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건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양도 양수 행위가 무효거나 부존재하게 되면은 이 영업자 지위의 변경이라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이거의 요건 자체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 양도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건 사법관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뒤에서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니까 무효확인 소송에서 보충성 원칙을 이제 배제시키게 되었던 이유, 과거에는 확인의 이익을 요한다라고 봤던 이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과세처분이 있어요. 그죠? 과세처분 500만 원짜리 과세처분이 나왔는데 이게 엄연히 뭐야? 위법 무효예요. 위법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500만 원 냈단 말이에요. 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그 결과 상태로서 과원합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과세처분이 무효니까 여기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봐야 뭐 한다고요? 무효확인 판결 받아봐야 과거에는 기속력으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세무서장은 돌려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가서 뭐 해야 돼요? 이 과원합에 또다시 과원합 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또 제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결국 저기 가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또다시 제기해야지만 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뭐 하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냐? 아니 만약에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수서법 민사법원이 이 과세처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없다면 여기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서 무효라는 걸 확인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선결 문제에서 이게 무효라고 한다면 효력 확인이 선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민사법원도 권한없는 법원도 충분히 그것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만 제기하면 그것으로서 너의 권리구제는 끝나는 건데 뭐 하러 무효확인소송 제기하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서 영업 양도 행위가 이게 무효라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만약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해봐야 뭐하냐 이거예요. 나한테 영업자의 지위가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또다시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거칠 필요 없이 이것만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거친다고 해서 나의 영업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와 분리되는 여기만의 목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거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는 지금 신고 수리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각하돼 버릴 거라고요. 그럼 소제기는 불가능하다고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만한 실익이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본다 이거죠. 검토를 보시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사법관계에서 계약 체결 행위, 양도 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에 지나지 않고 결국 공법관계에서 영업권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다시 또다시 신고 수리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영업자의 지위가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이 말이에요. 을한테 너 여기 왜 있냐? 이거 원래 내 거야? 나가라고 하고는 자기가 만약에 유흥점을 영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처분이 있었잖아요. 그럼 관할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영업자가 누구예요? 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갑이 을을 몰아내고 얘가 영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관할행정청 입장에서는 을이 영업자이기 때문에 갑의 영업행위는 뭐가 돼요?
그럼 무허가 영업이 돼버린다고요. 무허가 영업이 돼버리게 되면 강제 조치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벌칙 규정을 적용시켜서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무효하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은 있다. 그게 바로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 무효하기소송에 있어서의 소송 요건은 핵심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원고적격이라고 했어요. 원고적격을 논의하기 위해서 먼저 처리해야 될 게 바로 대상적격이고 이 원고적격을 논의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또 등장하는 친구가 뭐가 있었어요? 아까 플러스 알파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협의 소익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했었죠. 그렇죠? 협의 소익. 여기서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등장을 시켰을 때 결국 확인의 이익은 이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협의 소익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등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의 처분성을 인정시켰으니까 먼저 문제점에 보시게 되면 대상적격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맨 처음에 나오고 있죠. 수리행위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대상적격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누구예요? 물론 지금은 뭘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외형상 직접 상대방은 바로 을이란 말이에요.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갑이란 말이죠. 그러면 처분상 제3자가 제기하고 있는 거니까 제3자 소송과 관련된 원고적격 문제가 우선 등장을 합니다. 그죠? 등장하시고 그래서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는 35조 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 이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고 이 법률상 이익이 취소음과 동일하게 법률상 보호이익 광해 공권이냐 아니면 이것이 즉시 확정 이익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냐라는 판단을 해주시는데 이건 너무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법률상 보호이익서를 주장할 때는 뭐랑 뭐를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무효하기소송도 취소송이랑 비슷한 거다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시고 무효하기소송은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이랑은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게 되면 법률상 보호이익이 맞다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취소 판결의 기속력 규정이 무효하기소송에도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양쪽 다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송하고 무효하기소송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꺼내서 취소송 쪽의 원고적격과 여기 원고적격은 같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를 가지고 확인의 이익을 끌어오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은 엄연히 목적과 취지가 다른 것이다 라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법률상 보호이익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즉시 확정 이익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하고 무효하기소송은 서로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다르겠어요? 아니 유사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별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취소이라는 것은 엄연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그 효력을 제거시키는 게 취소이고 무효하기소송은 원래부터 무효인 것을 무효라고 확인만 하는 것이 바로 무효하기소송이기 때문에 양자는 다른 것이다. 구별을 때렸어요. 그러면 취소에 있어서의 원고적격하고 무효하기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은 서로 다른 게 돼버리겠죠. 그렇죠?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무효하기소송은 확인소송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확인소송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이렇게 끌어가는 게 즉시 확정 이익설이죠. 그 다음 판례 보시게 되면은 법률상 지위의 불안과 위험이 있어서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 존부 확정하는 것이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항상 어떻게 끊었어요? 여기서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이 있어 해서 한번 슬래시 팍 끊고 그 다음에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여기서 한번 슬래시 팍 끊고 그 다음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여기까지 세 개예요. 그렇죠? 이 세 개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확인의 이익이 되죠. 맨 앞에 있는 게 바로 뭐다? 맨 앞에 있는 게 엄연히 그 처분이 위법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효력도 아무것도 발생한 적이 없고 그래서 너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침해한 적도 없는데 왜 소송 제기하는 건데?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이 있어. 이런 문제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난 판결을 통해서 나한테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 지금 무효항의 소송이야. 이게 바로 뭐야? 보충성 원칙.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이 없어. 그래서 종래 판례 같은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무효확인 소송상 원고적격에 포함된다라고 봤었어요. 당시에는 통설 판례가 즉시 확정 이설의 입장을 취했단 말이죠. 근데 2008년도에 밑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판례 이게 나온 다음에 법률상 보호이설로 판례 입장이 바뀌고 그다음 학설도 대부분 글로 따라가 버립니다. 다설이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법에 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충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거예요. 어디요? 행정소송법 어디요? 35조에. 35조에 보충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위에서 봤을 때 확인의 이익 3개 중에서 3개 여러분들 한번 나눠봅시다. 3개 한번 나눠봐요.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 논의할 때 그게 즉시 확정 이익이야 법률상 보이기야 얘기할 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뭡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예요? 그 처분이 법률상 원인이 돼서 뭔가의 결과 상태가 있을 때예요. 이 결과 상태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쵸? 이때 확인의 이익은 어떻게 논의가 되냐면 뒤에 결과 상태가 있다는 것은요. 이 결과를 제거하고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 상태가 있을 때는 확인의 이익이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판결을 통한 권리정보 확정 필요성, 그리고 보충성 원칙 세 가지가 모두 논의돼요. 뭐가 있을 때? 처분 때문에 발생한 결과 상태가 있을 때 세 개 다 논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 상태 제거까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효라는 것만 확인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뭐를 논의해요? 보충성 원칙 빼고 앞에 있는 두 개만 논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언제라고요? 결과 상태가 있을 때란 말이죠. 왜? 앞에 있는 거 두 개 있잖아요.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판결 통한 권리정보 확정 필요성. 이거는 굳이 원고적격 안에서 논의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행정소송법 전체에 대한 종합적 해석을 통해서 협의의 소익이란 소송 요건을 도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두 개는 원고적격 35조 안에서 논의를 안 해도 협의의 소익으로 빼갖고 논의할 수 있으니까 확인에 의해서 필수 불가결한 친구는 바로 이 결과 상태가 있는 상황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보충성 원칙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충성 원칙 이걸 깨버리게 되면 확인의 이익이 필요 없어지고 즉시 확정 이익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충성 원칙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보충성에 대한 규정이 어디 없다? 35조에 없지 않는가?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 이게 바로 뭐예요? 12조 1문에서 얘기하는 그 법률상 보익이란 말이죠. 이 법률상 보익이 침해됐으면 충분한 것이지 별도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다른 직접적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방법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보충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판례가 뭐라고 봤냐? 보충성 원칙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깨버렸으니까 법률상 보익으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검토를 보시게 되면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불안과 위험이 존재하며 이를 판결을 통해서 확정받을 필요성이 인정돼야 되면 물론인데 이건 어디로 빼낼 수 있어요? 이거는 협의 소익으로 빼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무효등 확인 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판례가 지금 방금 위에서 봤던 그 판례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방금 이제 그랬죠. 과세 처분이 있었고요. 과운압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무효하기송을 제기해봐야 세무서장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부당이득 반환청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세무서장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무효확인 판결이 나온 다음에 세무소장은 그 원상회복을 시켜야 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왜? 행정소송법 30조에는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기속력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판례가 이것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인정을 했으면 아니 무효확인 소송 제기해서 무효확인 판결 받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안 돌려주면 어떡할 건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안 돌려주면 어떡할 건데? 안 돌려줬을 때의 강제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논의 아닙니까? 그렇죠? 돌려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면은 이 뒤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이란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지의 문제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보익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그럼 이제 법률상 보익설의 입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취소가 완전히 똑같아진 거죠. 취소가 완전히 똑같아졌으면 논점은 어디 걸리는 거예요? 제3자송에 걸리는 거죠. 그죠? 제3자송 들어가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처분의 상대방은 누구? 을이란 말이지. 갑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 사익보상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한다. 판례 보시게 되면 판례에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원자 관계. 이게 바로 경원자 관계에 대한 정의죠. 경원자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경원자는 누구예요? 경원자는 처분 상대방입니다. 처분 상대방으로서의 경원자에 대해서 행해진 처분 등의 상대방이 아니라도 할지라도 누구? 처분상 제3자라고 할지라도 경원자에 대한 처분을 다툴 만한 당사자 적격,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경원자 관계라고 해버리면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원자 관계라고 했을 때는 이런 상황을 얘기한다고 했죠. 갑에 대한 허가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는 갑에 대한 허가하고 을에 대한 거부하고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갑도 이거의 상대방이라 볼 수 있고 을 역시도 이거의 상대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란색 이게 아니라고 했죠. 거부 처분은 기준이 아니라고 했어요. 원처분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경원자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거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부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철회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철회가. 그렇죠? 그래서 영업포가 철회하고 신규 영업포가 결합된 합성행위 이 상황이고 경원자 관계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뭔데? 하나의 영업재산에 대한 영업권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경원자 관계가 성립되는 거고 그 경원자 관계에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라는 것은 이거 두 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 모두 갑도 있다. 갑은 이것 측면에 있어서 이것 전체의 수리 처분의 상대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원자 관계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경원자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의 한번 써주시고 판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나서 사안의 경우 보시게 되면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 단 한 명만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하나의 영업재산에 대한 영업권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동시에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경원자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안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 철회처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철회처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 수리처분의 실질적 상대방이라고 볼 수 있다. 누구? 갑. 그렇죠? 그래서 갑의 원고 적격, 법률상 보이기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협의수익 논의를 들어가죠. 협의수익 논의가 왜 들어가는 거였어요? 원래 즉시 확정 이익설에 따랐을 때 포함되어 있던 확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현존하는 법적 지혜 불안과 판결을 통한 권리정보 확정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예, 길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렇죠? 미화가 돼버렸으니까 얘의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협의수익에 대한 문제로 들어간다. 무효확인수익은 원래 협의수익에 대한 취소에서의 협의수익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행정소송법 12조 2문에 있죠. 2문에 있는데 무효확인수익이 12조 2문을 준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협의수익 규정은 12조 2문에 있는데 무효확인 소송이 그것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협의수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선 12조 2문이 원래 협의수익 규정이었나요?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원고적격 규정인데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협의수익에 대한 문제로 처리하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확인 소송 역시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취소로 돌아갑니다. 취소로 돌아가 보시게 되면 원고적격서를 따라가지고요. 12조 1문뿐만 아니라 12조 2문도 다 원고적격 규정이라고 판례처럼 봐버리세요. 그렇게 봐버리면 취소에서는 협의수익 논의 안 합니까? 거기 협의수익 논의 안 해요? 하죠, 당연히. 그쵸? 예. 협의수익 논의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원고적격설은요, 12조 1문, 2문 전부 다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고, 협의소액은 어디서 나온다고? 행정소송법 전체에 대한 종합적 해석을 통해 당연히 도출되는 거니까, 협의소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도 협의소액 검토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12조는 전체적으로 원고적격으로 보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12조 2문 같은 규정도 없고요. 별도의 협의소액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협의소액은 당연히 도출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협의소액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요. 근데 거기 사안의 경우 보시게 되면은 현재 유흥주점을 영업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고 이것이 바로 현존하는 법적지의 불안의 상황이며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자신에게 영업자의 지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을 만한 구체적 이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갑이 만약에 가서 진짜 이 유흥점을 영업을 한다, 경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갑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관할행정청이 보기에는 얘는 무허가 영업자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현존하는 법적지의 불안 위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장래의 위험은 당연히 노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협의 소익도 역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 소익 전체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소의 이익이라고 하죠.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나머지 소송 요건으로서 관할법원이나 제소기관이나 행정심판 전치주의, 피고적격 등등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재기는 적법하다, 소재기가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설문 1번하고 2번 간의 관계. 설문 1번에서는 법적 성질 관련돼서 세 가지 상황을 우리가 검토를 했다는 것이고 이거 말고도 신고 수리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논점은 몇 개? 4개가 있었어요. 4개가. 그렇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문제하고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업 신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신고 문제하고 자기완격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키는 장래 위험 문제하고 4가지 중에 첫 번째 게 지금 출제가 된 거고요. 여기서 법적 성질 3개를 끌어냈고 3개 중에서 맨 처음에 있었던 처분성을 설문 2번으로 토수시키고 설문 2번에서 받으면 대상적격으로
받아주고 원고 적격을 핵심적으로 들어가 주시고 무효확인 수용에서의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도출하시고 그런데 이거 처분상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 총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시고 이것은 경원자 관계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 인정될 수 있다라고 처리하시고 35조에서 법률상 이익을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봤으니까 여기서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불한 판결권 권지정보 확정 필요성 이 부분을 협의숙으로 빼내시고 그런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봐서 협의숙도 충족시키시고 그런데 앞에서 뭘 해주시고 민사소송과의 관계 문제 한번 조명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설문 2번 답이 끝나겠습니다. 설문 3번은 재해처분 사유 승계로서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 문제인데 행정쟁송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빼놨으니까 결국 문제는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2시간을 거쳐서 좀 복잡한 내용들 우리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53회 행정고시 기출문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